요새 러시아에서 무기를 사기도 힘들고, 왜냐면 러시아 본토에서 써야 되는 것도 있고, 네. 플러스 러시아 무기 질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요때 딱 좋은 게 대한민국인 거죠. 네네네. 지금 우리 김민석 기자님께서 이 K방산에 투자하라 책 이벤트를 할 거예요. 일단 책을 사셔야, 읽어보고 하셔야 이제 얼마나 좋으신지 아시니까, 추첨을 통해서 이제 그 발송을 드리는 이벤트 하는 페이지가 있고, 책을 이미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책을 구매하시고 리뷰를 쓰시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벤트 상품을 드리는 두 가지 이벤트를 제가 각동이님 통해서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책 그 K방산 투자하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거의 뭐 K방산의 전반을 다 다뤄주셨어요. 육상 무기체계, 항공 무기체계, 해상 무기체계, 미사일, 그리고 기업별 분석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게 잘 팔리는 순서대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판매 금액 순서대로 한 것은 맞고요. 대신에 뒷부분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판매하거나 시장 확장 기회가 넓기 위해서 접은 것은 맞습니다. 네, 육상 무기가 이제 가장 많이 판매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앞쪽에 배치하셨는데요. 육상 무기 중에 뭐가 제일 잘 팔리고 있습니까? 실제로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는지, 이 드론이 막 횡행하는 이 시점에 말이죠. 네.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짧게 드리면, 가장 많이 팔린 건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데, 이런 지상 장비, 군용 장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수출한 품목에서 한 시장에서 60%를 잡고 있는 게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죠. 메모리가 제가 삼성 메모리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예전보다는 좀 잘 못 나가고 있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삼성 휴대폰이 이 시장 1위이긴 하지만 판매 수량 기준으로 50% 넘고 이러지 못하는데,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가 육박하고, 최근에 또 신규 예약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미래가 아주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건 이제 K2 전차, 그리고 현대 로템이 만드는 전차인데, 지금 현재 그 K2전차 800대 이상을 폴란드에 수출하고, 요런 거에 수출 최종 계약이 올해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출 계약이 바꿔졌다, 뭐 파토가 났다 이런 보도가 있지만, 아무래도 대형 무기 계약은 단순히 이제 사인하고 이런 게 끝이 아니고 국가적 행사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고 있지만 무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말한 K9이나 K2는 이제 앞으로 미래전에서도 이제 드론 위협이나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 체계로 이제 개량되고 있다. 네. 요까지가 지금 현재 잘 팔린 것이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수출이 안 되었지만 앞으로 잘 팔릴 무기들도 있습니다. 장갑차가 이제 시장이 좀 전 밝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갑차라는 게 탱크의 차이점이 뭐냐면, 탱크는 이제 보병이 탑승하지 않고 포를 쏘는 게 핵심 임무예요. 장갑차가 포가 있긴 한데, 이거는 보병이 탑승하는 거고 보병과 함께 가면서 보병을 지원하는 역할인데, 실제 시장규로 보면 전차의 수요보다 장갑차의 수요가 많은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갑차 수출이 이제 대규모 수출이 된 거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레드백이 호주에 100대 정도 팔린 게 다거든요. 근데 한 대 이제 100억이 넘어요. 여기 상당히 고가로 받아서. 다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화가 약간 고민을 했던 것이, 지금 호주에 수출한 레드백 장갑차의 경우에는 국산화율이 20%가 안 돼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고 사양을 맞추다 보니까 해외에서 수입하게 되는데, 국산화율을 거의 80%까지 높이는 신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환율 이슈에 지금 상관없이 오히려 환율 이슈가 되면 더 이득이 되는, 국산화율 80%가 되니까 그런 이 레드백 EX라는 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중동 국가의 이제 차륜형 장갑차 사업이 매우 커서 그것이 기대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탱크라고 생각하시는 이미지로 무한 궤도라 해가지고 바퀴가 이제 포크레인처럼 쭉 일어나는 밴드 같은 걸로 이어진 건데, 요게 아니고 일반 자동차처럼 바퀴로 돼가지고 이제 유지비가 낮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갑차, 요런 것들 중에서 이제 하나는 타이곤, 그 다음에 현대로템 LAV 같은 것들이 아직 수출 실적은 없는데, 요게 이제 좀 저는 대박의 조짐이 보인다. 거의 1000대 이상 계약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장갑차 잘 팔리는 이유가 가성비 때문인가요? 원래는 사실 우리나라 장갑차가 굉장히 납기가 빠른 걸로 이제 수출을 좀 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1990년대에 유엔군 같은 거 파견을 갈 때 유엔이 불러서 이제 해외 파병을 가야 되는데 장갑차가 없어. 어디서 구하지 하면
빨리 뭐 몇 달 안에 줄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장갑차를 수입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장갑차를 수입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장갑차가 수출 전망이 밝은 이유는 납기도 있지만 성능 자체 원래는 이제 이런 걸 잘 만드는 나라들이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이런 애들이 장갑차의 명가라고 불렸어요. 그 부분과 이제 거의 기술적으로 대한민국이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 이게 질로서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국산화율도 높아져서 질은 똑같은데 이제 가격이 더 저렴하고 유지 보수가 잘 되는 걸로 이제 어필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아무래도 그 소위 말하는 어떤 블록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죠. 뭐 이걸 가지고 러시아에 판매하거나 뭐 중국에 판매하거나 이렇게는 안 될 것이고 대부분 이제 미국의 어떤 무기 체계를 따라가는. 근데 미국의 무기 체계를 따라가는 게 규모가 러시아, 중국에 비해서 훨씬 더 규모가 큰 거죠.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요 최근에 사건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사건이 있는데 미국의 동맹국 체계에 우리 무기가 그 많이 팔리는 것도 사실이고 러시아나 중국이 장악하고 시장에 우리가 도전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무기 체계라는 건 그 스타일이 일반적돼 있고 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 나는 독일 탱크만 몰았는데 오늘부터 러시아 탱크를 몰아야 된다 하면 적응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 점에서 사실 우리나라 그 방위사업의 한계점이 원래 뭐였냐면 미국제 제품에 익숙한데 팔아야 되는데 그런 나라들은 사실 미국제 무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요새 관세 이슈가 핫하잖아요. 네네. 관세 이슈로 지금 미국과 싸우고 있는 나라 중에 캐나다, 멕시코도 있지만 콜롬비아가 있어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마약 카르텔을 퇴치할 때 도와주기 위해서 원조로 미국산 무기들을 줬는데 여기 관세 이슈로 이제 트럼프랑 좀 싸움이 되니까 아, 미국산 무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유지 보수를 중단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과거에 그러니까 냉전 시대 전에 콜롬비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구소련한테 가가지고 아 미국이 무기 안 준대. 너네들이 좀 팔아라 이렇게 쓰는 걸로 해서 제3세계라 불리는 국가들이 이런 식의 스타일을 많이 했는데 네. 요새 러시아에서 무기를 사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러시아 본토에서 써야 되는 것도 있고 네. 플러스 러시아 무기 질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요때 딱 좋은 게 대한민국인 거죠. 네네네. 다른 무엇보다도 육상 무기 체계가 우리가 지금 가장 발전했고 여기가 그 더 크게 열릴 확률이 높다. 네. 특히 저는 중동 국가, 남미 국가 요쪽에 주목하고 싶은데 남미는 지난해 칠레를 시작으로 해서 장갑차라든가 이런 수출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아마 투자하신 분들은 좀 방산업체 보면서 황당한 게 있을 거예요. 공시 같은 거 보면 어디에서 계약한지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공개 절대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하거나 취재를 하면 계약 조건에 한국에 보도를 하지 못한 그러니까 하더라도 업체가 내려라 니들이 책임지고 한국에서 기사화되는 걸 막아라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국가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네. 하지 않더라도 해서 계약하고 몇 년 있다가 밝혀라 뭐 이렇기 때문에 아마 차트나 데이터나 공시를 보시고 투자하신 분들은 아, 이 기업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요게 다 그 중동이라는 특수한 시장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고 제가 그리고 동남아를 잠깐 잊을 뻔했는데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항공무기 체계가 좀 팔렸다가 지상무기 체계도 항공무기체가 먼저 가고 이제 지상무기 체계도 이제 뒤따라서 진입하는 형국입니다. 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판매가 잘 되는 규모가 이제 육상무기 체계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항공이나 해상무기 체제에 비해서 한 규모가 뭐 상당히 큰지 아니면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현재로는 육상 무기 체계가 우리 현재 방산 수출 약 50% 정도를 그러니까 러프하게 잡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다만 이제 해상 무기 체계랑 공중 무기 체계의 특징이 대당 단가가 육상 무기 체계보다 훨씬 비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무기 도입 계약이 되면 이게 뒤바뀔 수 있으나 저는 여전히 앞으로도 이제 육상 무기 체계가 비중상으로는 1등이 될 수 있다. 네.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저도 모르는 엄청난 딜이 나올 수가 있는 것들이 존재는 한다. 네, 요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이제 항공무기 체계 얘기를 한번 좀 해보면 항공무기 체계는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FA50 잘 만들었다, KF21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판매가 쉽지 않은 것 같고 분명히 이제 조달을 하겠다고 했던 뭐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 잔금 치르지를 못하고 있고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미국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진국에서 이 한국 무기책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보다는 대체적으로 중진국이나 후진국 쪽에서 많이 갖고 가는 거니까 어떤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도전을 많이 받고 있지만 반대로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현재로 마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한국 무기 체계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고 있고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대한민국 그 한국 무기 체계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 10년 새에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가격이 올라갔는데 안 그래도 비싼 것들이 원래 500억, 600억도 와, 왜 이렇게 비싸 했다가 지금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이라는 게 한 불과 한 10여 년 전에 600억이면 살 수 있었던 게 1000억 원이 넘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그에 반대로 한국의 지금 이제 그 경전투기라 FA50 경전투기 KF21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 통제를 굉장히 잘한 편이에요. 가격 상승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항공 무기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정 준수. 그러니까 반도체 뭐 HBM 개발이 실패했다, 뭐 발열이 닿아서 수율이 안 나온다 이런 것처럼 항공 무기 체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개발 기간이 7년에서 10년이기 때문에 1년만 줄여도 개발 그 목표가 조금만 더 현실적이라도 그게 몇 천억 원의 비용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금 FA50이라든가 KF21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일정 준수라든가 아니면 기한 내 성능 달성 이런 것들이 요소가 있어가지고 부분을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으나 지금 힘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국가 대 국가 이 전투기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투기를 산다는 거는 사실상 동맹국이 된다. 우리가 핵심 가치를 공유한다. 이런 게 되거든요. 이런 외교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뭔가 대단한 소식이나 큰 소식이 나오긴 힘들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25년 전체로 보면 희망적인 것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이게 그 항공기 그 엔진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 기체도 다 중요하지만 뭐 엔진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엔진은 지금 우리나라가 만드나요? 아니면 외국 거 뭐 보잉사라든가 뭐 록히드 마틴 거를 도입을 하는 건가요? 엔진은 전부 수입산이고 이제 엔진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것은 프레덴 휘트니랑 제너럴 일렉트릭 요 두 회사입니다. 특히 FA50과 KF21 엔진 둘 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수입하는데 요게 가격도 비싸고 무엇보다 그 MRO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실은 MRO가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항공기거든요. 유지비가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유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산 엔진 개발 계획을 방위사업청이 올해 1월부터 발표를 했어요. 대략 3조 원 정도가 들어가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참여해가지고 요 FA50과 KF21에 들어갈 수 있는 엔진을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항공 무기 체계에서 과연 한국이 잘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가 지금 사주겠다 그러면서 안 사고 있는데?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데 요거는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을 버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치적인 문제의 핵심은 인도네시아도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고 싶고 그 항공산업을 발전시킬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대한민국 외에 그것을 제공해 줄 국가들이 없어요. 사실 인도네시아 사업에서 대한민국과 가장 크게 경쟁하고 있는 게 프랑스고 프랑스의 라팔이라고 하는 전투기가 수주 시장에서 굉장히 성공하고 있지만 이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현지 생산, 현지 기술자들을 교육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나라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네.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 인도네시아 항공사업을 버린다는 것은 국가의 핵심 사업을 버리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방위사업이나 그 우리나라의 그 과거 박정희 정부 시대 그 방위사업 진흥 의지라든가 이런 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항상 저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이게 정치적 이슈 때문에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도와주는데
이게 인도네시아의 정치 상황 때문에 이게 잘 진행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부끄러운 게 있는 거죠. 이런 업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산업계에서의 우리 한국을 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잘 매듭이 잘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요 관점에서 아 이게 돈이 돼? 이렇게 하면 뭐 남는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런 의도는 타당한데 기술은 이전을 해. 무기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게 오히려 남는 장사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 같은 그 해외 기술자들이 기술 이전을 해주면 단순히 무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만들면 돼 이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야 너 뭘 어떻게 만들었어? 요 공구 써서 만들면 돼. 그것도 한국산으로 채울 수 있거든요. 네. 그들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만든 무기랑 비슷한 걸 개발을 해도 유지 보수나 아니면 그 부품 단위에서 한국 걸 써야 돼요. 요게 대표적인 예가 터키인데 터키가 그 우리 지금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에 대해서 수입을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직도의로 하는 거 너무 쪽팔린다. 우리도 기술자들도 있고 공대생들도 있다. 터키 전차를 만드는데 한국이 기술 수출을 해달라 해서 기술 수출을 해줬고 요게 처음에는 이제 현대로템이 굉장히 채산성이 안 맞는 사업으로 되었어요. 왜냐하면 체계종하고 조립해서 그 라인을 돌리고 싶은데 그거는 터키 라인에서 돌리니까. 근데 현재는 오히려 그 거꾸로 관계가 역전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터키의 그 모든 핵심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한국이 수출한 제품 제일 핵심은 파워팩이라는 엔진 같은 거 있죠. 엔진을 결국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데 그게 뭐 전차 가격이 거의 한 20% 되니까 말만 이제 터키산이고 속에 있는 알맹이들은 다 한국산으로 채워져서 우리나라의 지금 방산 수출에 기여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를 버리기 어려울 것이고 한국 무기 체계도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가져갈 거다. 네. 그 정도 되면은 한국의 이제 방위 산업이 뭐 경제적으로 뭔가 자립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말이죠. 네. 자립의 그 의미가 이제 좀 복잡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원래 이제 작년에 이제 대한민국 방위사업 목표는 세계 4위의 방위사업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지금 실제로는 4위까지 못하고 지금 9위 정도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4위 진입은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지만 왜냐하면 4위라고 생각해 보면 미국 있을 거고 러시아 있을 거고 중국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한국으로 가면 4위거든요. 네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나라들은 국력이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되는 나라들이에요. 규모가 엄청나죠. 네. 4위권 진입은 좀 장기 목표를 잡아야 되지만 5위에서 6위.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출국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그러면은 해상 무기 체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상 무기 체계는 우리나라 이제 잠수함이라든가 군함을 본격적으로 팔 수 있을까 했는데 앞서 모두의 해상 그 무기 체계는 영토나 마찬가지라서 그렇게 쉽게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뭐 잠수함이든 뭐 군함이든 이런 건 앞으로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 아닙니다. 미국의 잠수함과 군함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출할 가능성은 사실상 낮지만 미국 외의 국가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 나라들의 경우에는 납기가 빠르고 신뢰성 있는 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 강점이 있고요. 잠수함 같은 경우에 지금 폴란드, 그 다음에 필리핀, 캐나다 이런 사업들이 있고 이 사업에서도 강력하게 우리가 지금 밀어가지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게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 잠수해서 바닷속을 가야 되잖아요. 바닷속에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냐. 물론 제일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원자력 잠수함인데 네. 원자력 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나라들은 몇 군데 안 되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라고 해가지고 디젤과 전지로 해서 가는데 네. 우리나라의 전지 기술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말고 우리나라 수소 기술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잠수함을 잠수함을 수중에서 운항하는데 또 수소 연료 전지, 수소 기술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지금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그 점에서 지금 현재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수중에서 제일 오래 갈 수 있는 걸 실증했고 이 전지랑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그러니까 리튬 이온 전지랑 수소 연료 전지 요 두 개 전부 다 우리가 국산화를 완료했기 때문에 요게 강점이 있고 플러스로 해서 원래는 대한민국만 필요한 기능이었는데 이것들이 다른 나라 고객들도 찾고 싶어하는 기능들이 새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가끔 북한이 뭐 SLBM을 발사했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쐈다. 이런 보도를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잠수함에서
그 미사일을 쏘는 SLBM이라는 기술 이런 것들을 완성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런 기술을 왜 이런 걸 필요해? 굳이 잠수함에서 쏴야 돼. 이게 해외 고객들이었는데 이제 점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우리가 그런 적들이 뭐 선제 공격으로 우리를 타겟시켜도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수요가 있는 국가들이 생겨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말한 국가 중 말고도 중동에서도 우리나라 잠수함을 아주 비싼 가격에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출 실적은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 잠수함의 수출 실적은 또 인도네시아에서 세 척을 수주하고 이제 세 척을 건조한 그 나가피사급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요것도 사실 금액 이슈가 걸려 있어요. 그 납기나 이런 돈 같은 게 있는데 정작 사용자들은 요게 그 우리나라가 수출한 잠수함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마무리될 것이고 요게 지금 앞으로 특히 폴란드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잠수함과 중동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국가들이 잠수함 수출이 된다면 아마도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현재 1등이 독일, 2등이 프랑스인데 2등의 위치를 거의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핵 잠수함은 소위 말해서 이제 핵을 보유한 국가들, 소위 뭐 안보리 2사국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나라의 허가 없이는 못 만든다는 얘기죠? 네, 지금 유일하게 지금 핵무기 비보유국이지만 핵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호주 같은 경우인데 호주는 미국과 영국이 만들어준 핵 잠수함을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고 그것도 가격이 한 척에 거의 20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한 척에 몇십 조, 그러니까 그 함대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나게 비싼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트럼프 세상이 돼서 뭐 핵무기나 이런 핵무기를 뭐 아무나 만들게 되고 이런 것도 모히기 힘들지만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수출 상품으로서는 사실은 가치가 없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도 핵잠수함 필요 없습니까? 근데 무인 잠수정이 생기면 굳이 핵잠수함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던데. 두 가지 의견이 있고 일단 긍정론으로 치면 핵잠수함이 있고 무인 잠수함이 있으면 핵잠수함 한 척 만들 때 돈으로 무인 잠수정을 수십 척에서 수백 척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실제로 하고 있고 요게 선봉에 선 회사가 안두릴이라고 합니다. 이제 피터 틸이 그 팔란티에 투자한 것처럼 피터 틸이 투자한 회사로 아주 유명한 국방 스타트업인데 호주랑 같이 무인 잠수정 같은 거를 지금 개발해가지고 모든 잠수함들을 다 없애버리자 이런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실제로 실현되려면 뭐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게 맞고 반대로 다른 시각으로는 그럼 핵잠수함에 기존의 재래식 무기 대신에 무인 잠수함을 가져서 잠수함 항공모함을 만들면 이게 유력이 있겠구나 이런 의견도 있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 그 하나오션과 그다음 LIG 넥슨 등이 이제 무인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데 잠수함의 항공모함화 그러니까 잠수함이 새끼 잠수함 무인 잠수함들을 이제 새끼 치듯이 몰고 다녀가지고 작전하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미사일은 어떻습니까? 미사일이 사실 그 제일 뒷부분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상무기 체계보다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사일의 기본적인 속성은 일회용이고 소모품이지 일종의. 소모품이고 네. 많이 쌓아놔야 된다는 생각들이 예전에는 없다가 최근에 많아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새로 고갈된 무기들을 보충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주문량의 단위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한국 방위산업에서 미사일이나 로켓을 수출한 분들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전에는 뭐 몇십 발만 하면 되지 했다가 이제 몇천 발. 심지어는 지금 엠바고 때문에 제가 책이나 이런 데서는 쓰지 못하지만 해외 고객 중에서는 야 미사일 10,000발을 필요해. 한국 업체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서 만 발이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줘. 그래서 공장을 짓거나 이런 사례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량이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공격과 방어가 두 개 다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 프랑스, 영국 뭐 여러 가지 미국 외에도 많은 경쟁자들이 있을 건데 한국의 경우에는 북한이라는 특수한 적을 상대로 만든 무기들을 만들어서 저거를 어느 나라가 써 한국만 쓰지 이런 무기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시를 이제 두 개 들 수 있는데 이란과 사우디, UAE 요 지금 걸프만이라고 하죠. 거기 동쪽과 서쪽의 경계로 지금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게 한국과 비슷해요. 국경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까운 데서 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요격 미사일들 작년에 천궁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이라크도 이제 주문을 하고 했는데 반대로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방어를 하고 난 다음에 저기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만한 미사일이 필요한데 미국제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암속 순항 미사일이라 해가지고 속도가 좀 느리고 정확도가 높은 대신에 격추되기 쉽고 신속하지가 않아요. 약간 우리가 타는 그 국제에서 타는 여객기 수준의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미사일이요? 예, 한 1000km 미만, 900km. 미사일이? 예. 토마호크 막 이렇게 유명한 미사일들 이런 것들은 다 속도가 느립니다. 그거 말고 초음속이라 해가지고 시속 몇천 킬로, 2, 3천 킬로 이상 가는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들. 흔히들 말하는 북한이 맨날 미사일 쏟다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탄도 미사일이라 해가지고 시속 4, 5천 킬로 이상의 엄청 빠른 속도를 가진 미사일이 있는데 한국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서 창과 방패를 동시에 수출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외에 이 책에서 한번 우리 독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에서 기업에 대한 분석을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뭐 기업 분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제 현업에서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방위 사업이 경쟁과 협력이 아주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누구 어떤 회사가 방산 수출을 했다더라. 어떤 무기가 완성됐다더라 할 때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이득을 보는 거야? 여기 아는 게 좀 어렵거든요. 네. 특정 무기 지금 이제 라이벌 그래서 회사들을 중심으로 지금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단적인 것이 이제 한화랑 LIG 넥슨 요들이 있는데 요 두 회사의 경우에는 경쟁을 하는데 피 터지게 경쟁을 하고 한쪽 업체를 완전히 이 시장에서 몰아내야겠다는 기세로 막 하다가도 수출된 아이템 보면 둘이 협력사예요. 네. 서로가 서로의 장비를 연결하지 않으면 수출이 안 돼요. 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뉴스에 나오거나 아니면 특정한 소식이 날 때 어떤 기업이 어떻게 이 사이드 이펙트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네네네. 한국 방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정말 데이터가 정말 많아요. 저도 읽어보다가 와 정말 자세한 내용 그리고 세세한 내용 그리고 방대한 내용들이 K 방산에 투자하라라는 책에 적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산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게 투자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지만 어떤 업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마치 이제 애널리스트가 방위 산업을 공부하면 첫 번째로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이 K 방산 투자라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K 방산에 투자하라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한국 방산에 대한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 써주신 우리 김민석 에비에이터 우리 기자님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번에 처음으로 책을 쓰신 우리 김민석 에비에이터 위크 김민석 기자님의 K방산에 투자하라에서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국 방산이 지금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김민석 기자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